네, 여러분.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은 저 혼자 이렇게 말하는 영상치고 좀 깁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좀 길어서 듣다가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지금 정말 급박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끝까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부자, 돈, 월 수입 분명히 바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있을 텐데 지금 내 현실과 뭔가 동떨어져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얻어갈 게 무엇인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시작해 볼게요. 주인공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농담처럼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빚이면 이걸 있다고 해야 하나 없다고 해야 하나 망했다고 해야 하나.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난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솔직히 운이 진짜 나빴다고. 한심하게도 나는 이 공원 벤치 한 복판에서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길, 위로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야속하게도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스쳤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으나 떨어져 나오는 건 시로라기 하나.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다. 그때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2,000원 지폐를 들고 나타났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꽤 커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은 지폐 2,000원을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그래, 이 지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당장 저 자판기에서 뽑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지폐를 넣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돈을 빌린 입장에서 웃기지만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내 자유가 아니던가. 당황한 내 표정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노인의 모습에 조금 화가 났다. 혹시 제가 2,000원을 받았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가주시죠. 그러자 노인은 자판기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머리를 숙여보게나. 까짓거 이렇게나 망가진 인생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지 뭐. 라는 마음으로 자판기를 막아선 영감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그런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대답이 돌아왔다. 조금 더 깊이 숙여보게나. 진심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래, 지금 내가 이런 처지겠거니 생각하니 또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렇게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판기 가장 아랫단에 위치한 따뜻한 음료칸. 머리 숙여 이걸 못 봤다면 하마터면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처지에 놓일 뻔했다. 남한테는 고작 밀크티가 지금 나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따뜻한 밀크티이기에 너무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 2,000원은 꼭 돌려주게나. 자네가 제기해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될 쯤 반드시 돌려줬음에 꼭 돌려드려야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기만 한다면 2,000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정도로 돌려드리죠. 그건 안 되네. 왜죠? 너무 많아. 그럼 얼마면 받아주시나요? 글쎄, 돌려준다면 2,500원 정도가 적당하려나. 이건 어디까지나 성의의 문제잖아요. 지금 저는 어르신 덕에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 2,000만 원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딱 오면 그때는 정말 그만큼으로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지금 자네는 2,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하나는 또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혹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0원짜리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그런데 자네는 딱 지금만 보고 있어.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모든 걸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르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은행원으로 남의 돈 만지면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가 쓴 경영서나 자기계발서 같은 거죠. 성공한 사람이 뭐 포장마차로 시작해 자기 때의 부를 이룬 그런 책이란 책들 다 섭렵했죠. 그런데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무조건 빨리 시작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저한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 만큼 좋아하는 일은 없었어요. 자네는 돈이 좋아서 은행에서 근무한 것 아닌가? 또 한 번 벙찌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래, 나는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가졌었지. 문제는 그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었을 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아. 무조건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이건 하나의 진실이지. 하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한 면만을 말하고 있어. 돈이 지닌 서로 다른 이면의 의미를 정확히 하면 자네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거야. 그 이면에 있는 게 뭔가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까요?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를 읽은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한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오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많은 사람들이 헛스윙이 무서워 가만히 있지.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제비뽑기를 예로 들면 250개의 제비 중 한 개만이 10억 원짜리 당첨 제비인 게임을 생각해보게. 물론 250번을 연달아 뽑으면 당첨이 되더라도 적자가 나겠지. 하지만 누구나 제비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 제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가지고 있네. 이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다.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은행원 시절을 뒤로 하고 주먹밥 가게를 차리자던 친구 A의 말을 따라 배틀을 휘둘렀더니 결과적으로 얻은 건 3억 원의 빚뿐이었다. 그래도 그 시작이 나쁜 건 아니었다. 창업을 하기 전 친구 A에게 물었다. 주먹밥은 한 개에 고작 2-3천 원 정도 하잖아. 이익이 날까? 사람들이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이유는 2가지야. 첫째는 진입장벽이 아주 낮다는 점. 둘째는 현금 장사라서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점이지. 그럼 경쟁이 심하다는 건데 그래도 승산이 있다는 말이야? 잘 들어봐. 먹는 장사라는 건 한번 궤도에 오르면 상승폭도 커. 왜? 비용이 낮으니까. 정말이었다. 아픈 딸과 아내의 걱정을 뒤로 하고 내 돈 5천만 원, 친구 A의 5천만 원을 출자해 대출 없이 시작하자는 조건을 내걸고 시작한 첫 가게에서 우리는 소위 대박을 쳤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도 두려움이 많던 나라는 인간 덕에 첫 사업을 위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했다. 3개월을 업계 연구를 하며 돌아다녔고 그 후로 3개월을 구체적인 입지 조건을 살펴 가게 낼 곳을 결정하고 구매층을 확정 짓고 저렴하지만 건강한 주먹밥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컨셉을 다 픽스한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나온 슬로건은 이것이었다. 먹는 건강, 선택하는 즐거움, 정을 느끼는 맛. 그 후로 3개월은 또다시 거래처를 선정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창업을 결정한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뒤에 첫 개점을 한 것이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마음이 조급할 때마다 우리는 외쳤다. 이 1년의 준비 기간이 우리의 10년을 결정한다. 우리는 특히 요리사의 손맛을 찾아다니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 유독 감이 좋았던 친구이자 동업자 A가 바로 이 친구다. 같이 하자. 라며 데려온 요리사 B는 이후 이 일대를 평정하는 크림 주먹밥을 탄생시킨다. 그가 처음 그 주먹밥을 우리에게 맛보여주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주먹밥이 혀에 닿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낼 수 없는 향과 부드러운 맛이었다. 그 당시 요리사 B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말 맛있죠? 이 주먹밥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수많은 고급 생선을 다져서 으깬 어육을 최상의 배합으로 혼합한 주먹밥.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킨 이 주먹밥은 우리에게 죽음의 계곡 따윈 없는 매출을 만들어 주었다. 주먹밥 하나의 가격은 3,000원. 첫 달 매출 목표가 1,000만 원. 이마저도 주먹밥 4,000개 이상 팔아야 만드는 매출이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133개의 주먹밥을 팔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두려움이 무색하게 개업 첫날 1일 목표 개수 133개를 채우고 이튿날은 150개, 셋째 날은 180개, 첫 주 매출은 기대를 웃돌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천천히 상승세를 탔다. 아직은 시작 단계였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단순히 막연한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손님들과 나눈 대화에서 피부로 느낀 현실적인 직감이었으니까요. 그래, 그 크림 주먹밥은 나도 들어봤네만. 아, 그렇군요. 근처 편의점에서도 팔지 않았나? 그걸 자네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네, 맞아요. 주먹밥의 인기를 실감한 듯 방송국에서도 촬영까지 하러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송국 촬영은 동업자였던 A가 손을 쓴 것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2호점을 내기로 했죠. 제 느낌에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동업자 A의 감을 믿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2호점도 대출 없이 자기 자금만으로 시작했고 잘 됐습니다. 더군다나 1호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주방을 따로 만들지 않고 1호점에서 만든 주먹밥을 운반해서 파는 방식으로 운영해봤죠. 역 구내라는 특징 덕분에 1호점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편의점에서도 제안이 왔어요. 콜라보를 해보자고요. 편의점에서 제시한 조건은 계약금 2,500만 원에 로열티는 매출의 1%. 꽤 좋은 조건이었지만 가격 결정권이 편의점에게 있다는 점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거절했죠. 그건 자네가 총책임자로서 내린 결정인가? 네, 그 무렵 제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전부 지고 있었어요. 함께 창업한 A는 이때부터는 매출의 5%만 가져가는 조건으로 컨설팅만 해주고 있었고요. 물론 그 당시 A는 편의점과 콜라보하는 일에 찬성했었어요. 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제 뜻대로 거절했죠. 밤이 깊었지만 날이 춥게 느껴지진 않았다. 역시 성공담을 풀어놓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감정이 고양된다. 그래,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나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자네의 좋은 면이 잘 나타난 것 같네.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매장 2곳의 매출을 합산하면 매달 1억 원을 넘겼으니까 저는 연매출 12억 원의 요식업체 오너였던 셈이죠. 그런데 뭐랄까, 연매출이 얼마가 찍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되새길 때면요, 저는 마음이 쿵쾅거려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점차 대담해졌죠. 그때의 감각을 잊을 수 없어요. 모처럼 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호점을 생각했죠. 앞으로 가게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창업을 처음 했을 때와 같은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 단숨에 확장하느냐. 그 결단은 저 혼자서 내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하고 4호점을 동시에 내는 거였어요. 2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서요. 그 무렵 동업자 A가 경영에 대해 참견하는 일은 점점 줄었습니다. 참견이라고 하는군. 창업할 때는 그토록 자기 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왜 그렇게 약속을 손쉽게 깨버렸나? 아차 싶었다.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튼 저는 당시 드는 비용은 같은데 이익은 2배로 늘리는 그 맛을 알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3호점과 4호점 가게 중간 지점에서 주방을 빌려 주먹밥을 만들고 양쪽에 출하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리고 밥 짓는 건 일괄적으로 외부 업자에게 맡기기로 했고요. 얼마 안 가서 동업자 A와 주방장 B, 이 두 사람 모두 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갓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드는 컨셉과 맞지 않는다. 버려지는 밥 양이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등등. 당시 동업자 A는 저에게 속도를 너무 내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 남에게 맡길 부분은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밥짓기였던 거고요. 그런데 요리사 B가 이런 급격한 변화에 계속 걱정을 내비쳤죠. 사장님, 외부에 맡긴 밥 말인데요.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B의 말에 제가 말했죠. 하는 수 없어. 그래도 최고급 쌀과 최신식 밥솥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같은 쌀이니까 문제될 거 없어. 크림 주먹밥의 핵심은 밥이 아니라 크림 부분이야. 레시피도 그대로고 이 부분에서 타협은 일절 없어 라고 말이죠. 처음에 자네가 했던 말과 하나씩 달라지고 있군. 그건 알고 있었나? 돈을 벌고 가게 실적이 쌓일 때마다 다루는 돈의 액수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대출금 2억 원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루는 돈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네는 마음의 여유를 급격하게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신규 오픈일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지금만 잘 넘기면 전부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였죠. 첫날에는 기대한 매출이 나왔어요. 최상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셋째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첫째 주에 매출을 넘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전단지 광고를 돌리는 일을 맡기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일이 아니라 벌칙 같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까 모양새나 저에 대한 평판 같은 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다 잘 될 거다 라는 말로 직원들을 다독이며 일단은 해나갔죠. 그런데 그러다 마침내 진짜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3, 4, 5점을 동시에 연 지 3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달을 기점으로 모든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워져서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절반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저는 1호점 매대 앞에 다시 서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매장에서 서서 바라본 광경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매장에 있을 때 오던 단골 손님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 6개월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톱니바퀴가 한번 어긋나면 파멸은 정말 순식간이지. 네, 그걸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다시 편의점과 콜라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편의점 담당자는 지난번과 달리 돌변해서 이전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크림 주먹밥을 처음 만들어낸 B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떠났죠. 제가 무릎을 꿇어가며 붙잡았지만 결정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의점과 콜라보를 하면서 인지도는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맛이 똑같은 주먹밥을 편의점에서 1,00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팔기 시작하니까 굳이 가게에 와서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모든 매장에서 주먹밥 폐기 개수가 매출 개수보다 많아졌어요. 저는 제가 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새 매장이었던 3, 4, 5점을 모두 닫고 당시 친구한테 빌린 돈까지 합쳐서 빚은 총 3억으로 늘어났어요. 추가로 브릿지론을 더 받을까? 포기할까? 고민하던 차에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제 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매장 문을 다 닫았어요. 사실상 딱 2년 반 만에 파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네요.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한 것 아닐까요? 우선 자네는 돈그릇을 키우지 못했어. 돈이라는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자네가 연 매출을 떠올릴 때 마음이 쿵쾅거렸다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지.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걸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선택지를 자네 스스로 좁혀버렸어.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어쨌든 실패라는 건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를 말하자면 동업자 A가 매출의 5%를 받고 의사결정에서 손을 떼기로 한 그 순간부터 A의 마음은 가게에서 이미 떠나 있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지금 너무 자책하고 있어. 고작 해야 돈이야.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그렇지만 저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인데요.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 않나? 그때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지. 바뀐 건 생각이어야 하는데 글쎄 바뀐 게 있는가? 그때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었어. 그런데 돈을 잃고 나서 지금도 평정심을 계속 잃고 있지. 그럼 저는 그저 2개의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은행원으로 있던 게 더 나았던 겁니까? 아무도 그런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지.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야만 쌓이는 거니까. 자네가 겪은 그 경험이 진정으로 자네에게 아무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던 그 경험은 1억 원이라는 그릇이 되어서 자네 안에 남아있거든.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에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에는 1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려운 부분이지.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선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한 가지 실수만 있었을 뿐이야.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언제까지고 계속된다고 과신한 것, 그것 하나야. 그러니 이제 자네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부터 돌아보게. 바로 거기에 진실이 있네. 사람에게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그릇을 키워야 하네. 그릇이 작으면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버리지. 마치 과거의 자네처럼. 아직은 괜찮아. 인생 변하는 건 순간이거든. 자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다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겠네. 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라네. 돈이 흐른다는 게 바로 그 의미고, 흘러가는 물은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지.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걸세. 그러면 돈이 다시 10배 이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무엇보다 기운을 차려야 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자네의 모든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자네에겐 얼마짜리의 기회가 왔다가 나갔는지, 그 금액이 감히 작았다고 할 수 있는지, 자네에게도 그만한 기회가 왔다 갔지 않나. 그릇을 키울 기회가 분명히 왔었고 분명 얻어낸 게 있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질 않아. 자네는 그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네. 그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닌가?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돈이야.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지. 자네는 이 단계를 깨본 경험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돈에 휘둘리게 되는 그 단계에서 그대로 휘둘리면서 고꾸라진 거지. 돈은 말이야, 오로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네.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는 말이지. 이 신용은 신용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부자들은 이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신용은 지난 행동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요컨대 하루하루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고,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세. 학교에서 공부하고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지. 이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가 되어서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지. 그뿐이네.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그러면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된다네. 사실 신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으니까.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받는 사람은 동일한 계층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군요. 그렇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곱씹어보게나. 그리고 이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게. 이 신용이란 걸 위해서 말이야. 그러면 자네에게 돈, 고작 이 돈, 이놈의 돈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올 거야. 남들이 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특별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애플의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를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스티브 잡스 안에만 스티브 잡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것이요. 시작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스티브 잡스를 꺼내보는 것, 꺼냈을 때 삶이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에 보면 슈퍼카죠. 람보르기니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 람보르기니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10대 아이 한 명이 쭈뼛쭈뼛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혹시 차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차 주인은 웃으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 학생은 차를 보고 흥분해서 이런 말을 하네요. 와,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둬야겠어요. 전 이런 차 절대 못 살 테니까요. 남자는 순간 학생의 이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생다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반응이었는데 말이죠. 이 남자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평생 절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다고 믿는 쪽을 선택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유리창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보기로 한 학생의 결정 속에는 정말로 심각한 것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소년의 신념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신념은 이 소년의 인생 목적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소년의 인생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기로 했다는 건요. 초록색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소년도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부를 원할 겁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 자신만의 집,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전부 보라색이란 말이죠. 지금 앉아있는 그곳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초록색 유리창 너머로 볼 생각은 절대 못하고 안 하면서 왜 내 인생에는 보라색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지 애태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러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의 탓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탓,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 내가 돈복이 없다,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결국 이 신념, 비슷한 여러 개의 이런 신념들이라는 코드들로 짜여진 소프트웨어가 소년의 무의식에 깔려버렸기 때문에 이 소년을 애는 쓰며 살지만 힘들고 특별할 것 없는 삶으로 이끄는 겁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인생에 이런 값비싼 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니 그저 감탄만 하도록.
만약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하려고 스스로 세워놓은 앞유리창 때문에 제한된 시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인생을 얼마나 쇠약하게 만드는지 이해 못할 뿐이죠. 자, 한 가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수천 명의 지원자 중 단 한두 명을 뽑는 지상파 예능 PD 공채에 합격한 합격자의 실제 장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자는 자신의 장문 글을 올려두었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요. 방송사에서 제시한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사진 속 두 남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헐이라는 감탄사로 시작해 장문하시오. 사진은 다소 어두운 곳, 고깃집에서 볼 법한 둥근 테이블에 두 남자가 술을 마시는 사진이네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요. 최종 합격자의 글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헐, 눈을 떠보니 그곳은 전혀 신세계였다. 온 사방이 밝게 빛났으나 어디서 오는 빛인지 알 수 없었고 사방이 땅인지 벽인지 알 수 없는 곳, 사후 세계였다. 그곳에 있던 인물은 스티브 잡스. 이 이야기는 바로 스티브 잡스의 사후를 상상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캄캄한 그 사후 세계에서 잡스는 신과 만나죠. 신은 앞에 있는 커다란 대형 스크린으로 잡스의 어린 시절과 회사를 일군 모습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잡스는 살아생전 자기 인생이 아니라 이 스크린을 신기해합니다. 스크린이 정말 굉장한데요. 이건 전도체를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분사해 전파를 보낸 건가요? 죽어서도 참 여전하다 싶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잡스의 반응이 신의 마음에 꼭 든 것 같아요. 그간 수억 명의 죽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잡스처럼 신이 직접 고안해낸 스크린 자체에 관심을 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더 극적인 기술을 차용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한 신의 노력을 처음으로 알아차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신은 아예 잡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문제로 출제된 사진 속 남자들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최신 IT 기술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하죠. 거나하게 취한 잡스는 다음날 눈을 뜹니다. 그런데 눈을 뜬 그곳은 잡스가 어제까지 있었던 사후 세계가 아닌 두 평 남짓해 보이는 작은 방 안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전공 서적들이 가득하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잡스는 지난 밤을 돌이켜보죠. 지난 밤 취한 잡스가 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저런 스크린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저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오신 거죠? 이에 신은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보내줄 테니 정말로 만들어서 잘 해보게. 신은 대화를 마친 즉시 그를 2015년에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신도 과음을 한 탓에 좌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잡스는 미국이 아닌 한국 이공계 대학생으로 다시 살아가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답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감각을 대리 체험하는 멀티 스크린을 만들 기술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본인 손으로 그걸 꼭 만들어내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지난 생에서 그랬듯 곧바로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변의 만류가 심상치 않아요. 자퇴와 동시에 곧바로 2평 남짓한 기숙사에서도 쫓겨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월세 값이 폭등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고지서도 날라오네요. 이래저래 새 시대를 만들어갈 그 기술이 머릿속에서 나올 기회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잡스는 곧바로 청년 창업센터로 향해요. 그런데 그곳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작하기엔 수요도 의심될 뿐더러 초기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서 지원해주기 어려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창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능력이 있어 보이니 S전자 고졸 인턴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호의를 보입니다. 잡스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일단 지금 당장 창업은 어려울 것 같고 S전자가 애플 경쟁사긴 하지만 일단 어떤 회사의 일원으로라도 멀티스크린 기술을 현실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라고 말이죠. 다만 이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해당 TO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잡스가 배정받은 직무 자체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기에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래저래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네요. 현재 그의 상태값을 보면 멀티스크린을 개발하는 건 못해도 20년, 아니 30년은 더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자퇴를 괜히 했나? 다시 수능 쳐서 대학에 가야 하나? 아니면 대기업 말고 작은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런다고 서류라도 통과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그 설계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잡스는 허기를 느끼고 퇴근 후 동네 허름한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술을 들이키네요. 맥주잔을 몇 잔째 비우고 테이블에 올려놓는 찰나 치킨집 벽지에 어딘가 익숙한 암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이 애플에서 매킨토시를 처음 개발할 때 입력했던 소스가 빼곡히 적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잡스는 너무 놀라버립니다. 눈을 돌려 오른쪽 벽지로 옮기니 이제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멀티스크린 소스 값이 적혀 있고요. 왼쪽에는 또 애플의 1급 기밀로 붙여지는 아이폰 운영체계의 완벽한 소스 값이 쭉 적혀 있습니다. 맥주잔이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치킨집 사장님이 신기한 듯 바라보며 다가오네요. 사장님, 저게 다 뭐죠? 저거요? 학부 때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다 부질없지 뭐. 아까워서 벽지 패턴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합격자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사장님은 자신의 엄청난 재능을 왜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큰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사장님 본인은 스스로 정말 몰랐을까요? 그런 소스 코드들이 벽지 패턴 말고 세상에 정말 엄청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을까요?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IT 생태계, 창업 환경,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이 모든 게 즉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스티브 잡스도 속된 말로 헬조선이니까 저대로 그냥 포기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선뜻 맞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왠지 스티브 잡스라면 이민 가서 국적을 바꿔서라도 무슨 짓이든 해냈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죠. 이건 뭐 스티브 잡스가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잡스는 실패했었습니다. 그것도 처절히 실패했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났으니까요. 아마 애플이 그 당시 경영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영원히 복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 2번 다시 없을 실물 람보르기니 사진을 마음껏 찍을 기회를 맞이한 소년,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스티브 잡스가 우연히 만난 치킨집 사장님, 이 두 사람을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의 세계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그 세계관, 세계,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지고요. 사실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선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MJ 드마코는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선택 위를 달리고 있는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선택의 정의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선택이라는 건 행동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를 발생시키는 물리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건 뭘까요? 바로 지각 선택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지각하고 그걸 또 스스로 믿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람보르기니 사진을 찍던 그 소년은 자신의 지각 선택에 따라 나도 언젠가 저 차 꼭 산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년의 신념들로 구성된 무의식의 소프트웨어가 저런 건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없는 지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보통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지각 선택은 항상 힘없는 말과 생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힘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MJ 드마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힘없는 지각 선택, 그리고 힘있는 지각 선택의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을 했습니다.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혼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했습니다.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인 만큼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힘이 없고 후자는 견고하죠.
우리는 주로 전자처럼 무언가를 마지못해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설령 무언가를 하기로 했어도 심지어 작정을 했어도 내 선택에 자신이 없고 스스로도 실제로 자신 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치킨집 사장님 1화처럼요. 사실은 모두가 내 세계 안에서 각자의 스티브 잡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재능을 그저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 안에 있는 내 가치를 내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가치? 내가 잘하는 거? 그냥 막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가 나를 신뢰 못하고 안 하고 그러니 강력하게 그거 할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투는 점점 힘없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나만의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왜 꺼내질 못하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만의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왜 꺼내질 못하시나요? 라며 여러분을 답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꼭 여러분만의 탓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외부의 힘이 분명히 작용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지. 부자 되고 싶다고 진짜로 부자 되면 세상 사람 다 부자 되겠다 라고 말해줬던 부모님, 선생님, 주위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이걸 꼭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진 그 세계에서 평생 안 살아도 됩니다. 다들 막연히 그냥 살아야 되는 줄 알거든요. 안 그래도 돼요. 완전히 바꿔버려도 됩니다. 저도 그걸 직접 해봤잖아요. 내가 사는 완전히 다른 세계 무조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내 것 한번 밀어붙여보는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얼마나 좋을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적어도 변화 없는 지금 삶의 갈증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스로 물어야 할 겁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지각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사는 내 세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적을 오히려 방해하는 건 아닌지, 오히려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희생자가 되기로 내가 선택했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가 위너가 되기로 선택한 적 있었는지, 살면서 도전을 한 적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나는 포기하는 걸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건 아닌지, 나는 내 안에 스티브 잡스를 꺼내놓을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특별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진 않으신가요?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생각이라는 말 듣고 바로 나는 그런 거 어렵고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 특별한 생각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꺼내지 못했을 뿐.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이 네 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네. 네, 오늘 대저택 서재에서는요, 몇 번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저의 인생책이죠.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 제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읽혀요. 뭐 이건 대부분의 책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요, 그럼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잘 읽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뭐 아무리 많고 깊어도요, 근본적으로 부에 대한 열망, 이게 없으면 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좀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도대체 부자, 자산가, 결국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내 자녀가 돈 걱정하면서 사는 삶 말고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돈에게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포인트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책을 풀어가는 인물이죠. 바로 정원사의 시점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정신적 태도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겨 있는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부를 향한 복잡한 여정을 되새겨 보기에 좋았다. 정원사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인생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갔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친구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하기 일쑤였다.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으며 친구들은 늘 그에게 천천히 가라, 마음 편히 여가라도 누려라 라며 정원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쓸데없는 재촉을 했다. 친구들은 늘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정원사는 말했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실제로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공은 추구하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달랐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마침내 수십 년간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 칭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정원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원사는 그저 많은 돈을 쌓아두고 그걸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생각으로 자기 일생을 바친 게 아니었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정신적인 우위를. 정원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걸로 보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러니 그의 성공은 목표에 걸맞는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을 놓지 않는 정신이 가져온 결과물,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게 정원사는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 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불을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팔에 책을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 다니며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을 하나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이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평생 열심히 살며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 이것이 진정 중요한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 치른 대가에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이것을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일과 자유, 그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성장,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이렇게 삶을 읽어온 과정을 일종의 정신적인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는 소년원으로, 고아원으로 속썩이며 일 안 하는 친구 아들을 만나며 현실에 지친 그들이 조금이라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도록 이야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가장 먼저 먹고 사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숨막힐 듯한 여름, 정원사의 친구 아들 A가 안락 의자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나이 32, 최근 실직과 이혼을 겪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었다. A는 정원사를 보자 말했다.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땀투성이시네요. 이런 걸 고된 노동이라고 하지. 정원사가 재치 있게 응수했다. 저는 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하던 일 말고 다른 걸 하기가 어렵네요. 이력서를 보내고는 있는데 대부분 고용을 안 해요. 몇 년이나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되고 지루한 일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선택해서 또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원사는 의문이 들었다. 자네 생각에 고되고 지루한 일이 무엇이길래? A는 곧바로 답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들이죠. 단조롭고 거친 일이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요. 정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에 씨를 뿌리는 일과 비슷하겠군. 슬픈 사실은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 정원 일이 제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진짜 도무지 이 정원을 가꾸는 기쁨?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정원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먹고 사는 일, 그 더 깊은 곳에 노동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 자만이 부를 차지한다. 노동은 본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니까. 만약 자네가 노동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목표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할 텐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만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만큼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되는 걸세.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A는 웃음을 터뜨렸다. 흑토성이 정원사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엄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한 A는 이후 정원을 나름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 주가 지났다. 단 일주일 만에 정원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원사는 말했다. 지저분한 뒤뜰이 확실히 좋아졌군. 자네 손톱 밑에 낀 흙 어떤가?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전 이 일이 막 싫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도 하고요. 정원사는 말했다.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가 거쳐야만 하는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인내라는 대가를 치르든가, 순간순간의 유의를 찾아 자기 삶에서 자주 이탈한 끝에 평생 평범한 삶을 살다 결국 후회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저는 에어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기존에 벌던 월급의 2배를 벌었어요. 더 잘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엔지니어 일을 구하는 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정원을 가꾸는 일이지? 정원을 가꾸는 그 40시간의 노동시간, 그 이외에 자네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이 넘는데 그 시간을 직업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건 지금 자네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가 계속 머리에 있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정원사는 A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상황은 대체로 괜찮았다. 정원 일을 하며 부모에게 돈을 받을지언정 우정을 즐기고 적당한 여유를 부리며 살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불만족의 조용한 속삭임을 느끼고 있었다. 안락의 덫에 걸려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 후회하게 되지. 아울러 쓸데없는 잡음들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언젠가 후회해. 자네는 지금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만 하느라 영혼이 주는 불만족,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그 지시를 애써 무시하고 있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자네가 가볍게 말하는 그 비관, 그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걸세. 이 힘은 삶을 만개하도록 도와주지만 끝없이 끌어내리기도 하지. 말로 하는 무형의 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잠재력이라는 미지의 힘에 의심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다간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의심을 품게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32살에 이혼했고 이름을 날리지도 못했잖아요. 제 친구들은 집도 있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있지만 전 이렇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요. 심지어 더는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어릴 땐 이 나이쯤이면 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자넨 아직 올라가는 중이지 않은가? 글쎄요. 8년 후면 제 인생의 절반이 지나는걸요. 부를 이루는 데엔 계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 계절이란 건 특정한 활동이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하잖아. 0세부터 30세까지는 경제적 안정기로 인생의 1막이라 부르지. 이 1막에서는 살아남는 걸 배우는 일들로 이루어진다네. 이 시기에 우리가 지닌 돈에 대한 관점은 주로 가족으로부터 배운 것이지.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시간을 돈과 맞바꾸기 시작한다네. 그렇게 지출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제적 안정성을 하락시킨다는 것도 배우고 은행, 신용, 비용에 대해 배우지.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밝지. 가장 긍정적인 기간, 바로 봄이라네. 하지만 30이 되어가면서 경제적 상황은 더욱 만만찮은 것이 되지. 마침내 삶의 조건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달으면서 2막으로 넘어가는 거야. 인생 2막, 30세부터 60세로 경제적 축적기라 부르네. 2막은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져. 이때 우리는 청춘의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비로소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안정적인 인생을 바라고 적어도 경제적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돈을 벌길 바라게 되지. 경제적 주기로 여름을 의미해. 여름은 어른으로 더 성숙해가는 계절, 가장 활발한 계절이기도 하지. 이때 사람은 경제적 목표를 세워야 해. 그 목표를 어떻게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돈을 모을 수가 있어. 돈벌이에 대한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그만큼 많은 비용도 발생하지. 이때 가족을 꾸리고 부양의 의무를 지니까 말이야. 자, 여기서 이 시기에 계산해야 할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고 불리느냐. 이게 관건이야. 경제적 주기로 치면 32이란 나이는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계절을 지나서 돈이 모이는 계절로 진입하는 때야. 난 진심으로 자네 인생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 돼. 자넨 지금 부의 계절 중 여름을 맞은 거야. 여기서 만약 영혼이 이끄는 곳이 어딘지 생각하는 대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하는 대신 남들처럼 시끄러운 잡음에 휘둘려서 자기 삶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네. 왜냐고? 지금은 여름이니까. 씨앗을 다시 뿌리는 봄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정신을 차리게. 자기 삶에서 이탈하지 마. 그런 나를 더 늘리지 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자기 삶을 꼭 붙잡고 살다 보면 마침내 이 나를 맞이하지. 인생 제3막 60세부터 90세로 경제적 독립기라는 게 찾아온다네. 이 시기는 가을의 수확인 거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더 불리기도 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겠지. 이 가을의 생활 방식은 그동안 모아둔 부의 양에 기반하네. 만약 모으지 못했다면 계속 돈벌이를 해야겠지. 그러니 서두르지 말게. 자연의 비밀은 인내라고 하지 않나. 성급하게 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네. 자기 삶을 붙잡는 인내심이란 걸 잘 키워낼수록 자연 만물은 곧장 거침없이 자라지. 큰 나무도 결국 작은 나무가 서서히 자란 것처럼 경제적인 생애 주기는 계절들에 맞추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펼쳐지니까. A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지금 인생 1, 2, 3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순리에 맞게 부를 이룬 정원사가 말해주니 마음으로 와 닿은 것이다. 아저씨, 그럼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정신의 태도를 다시 가다듬는 일일세. 일단 방향을 잡아야겠지. 정원사는 늘 지니고 다니는 수첩에 4개의 가치에 관한 질문을 써내려갔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필요한 일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이 4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 언제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로 소득이니까. 가장 먼저 수요가 있는 일을 하게. 그리고 거기서 희소성을 제공하는 거야.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는 거지. 그 다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게. A는 막막했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힘든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하나? 그냥 기존대로 살면 안 되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해. 성공이란 건 단지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목적, 수입을 왜 증가시키고 싶은지, 지금 내가 왜 더 많은 수입을 내려고 애써야 하는지, 왜 속 편하게 돈 쓰고 사는 걸 멈춰야 하고 대신에 모으고
불려야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해. 이걸 목적이라고 하지. 또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진 A를 보며 정원사는 말했다. 사람은 육체, 정신, 양쪽 모두의 관성이 있네. 움직이는 육체는 움직이는 상태로 있으려 하고, 쉬고 있는 육체는 수많은 핑계를 생각해내지. 할 수 없다는 정신은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은 또 어떻게든 해내는 정신을 만들어내. 사실 살면서 편안한 상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저항은 성장하려는 목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지. 인간의 타고난 게으름, 꾸물거림, 산만함, 핑계, 생산적인 일 말고 다른 데 끌리는 열망, 이 저항들을 얼마나 뿌리칠 수 있는가가 결국 인생을 바꾸지. 언제나 시급한 일, 단순한 생각이 자네의 주의를 끌 거야. 반대로 중요한 일은 저항을 받게 되지.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못 나가게 저를 막고 있는 이 저항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지. 그러니 자네는 앞서 말한 4가지 항목에 들어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는 정원 일을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해내고, 나머지 시간에 그 일이 뭔지 찾는 데만 정신을 쏟으면 될 걸세. 매일 자네에게 가장 달갑지 않은 작업을 처음으로 해버리는 거야.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다른 일과 시작 전에 개구리를 먹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 귀찮고 두렵게 여기는 자네의 정신은 핑계를 수없이 찾아낼 걸세. 그래서 결국 시작이 절반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매일 운동을 해보게. 사람은 항상 육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도구를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거든. 그걸 실제로 해보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잘 자게 될 거야. 매일 자네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더 잘 되게 운동이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한 노력은 언제나 피어오르는 걱정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피로를 활기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 해. 아마 자네가 노력을 기울이고도 꽤 오랫동안은 자네를 둘러싼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 거야. 여기서 바뀌어야 하는 건 자네 자신뿐일세. 나도 내 몸을 돌봐야 한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거든. 그러니 운동을 하면서 자네가 할 그 일을 해내게. 정신적 에너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몸이 지친 상태에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를 못하게 돼. 그러니 자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육체를 다듬게.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 이 신뢰를 만드는 건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부터 해내는 것, 바로 몸을 돌보는 거야. 그러니 지금 자네가 자존감이 낮은 건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뿐인 거야. 자기 의심은 정원의 잡초와 똑같아. 그걸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 나를 돌보는 것도 다른 기술 배우는 것과 똑같이 그저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시키면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 자네가 정복해야 하는 건 인생도 산도 아니야. 오로지 자기 자신일 뿐. 그렇게 또 다시 오늘의 태양이 밝아왔다.